봉화산 삼판 곽의진.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2, 3일 빠른 24일부터 시작될 것 같다. 사회면의 톱기사인 장마 소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신 있는 예보였다. 아버지의 신경통보다 더 정확한 일기예보는 없었는데 요즘의 일기예보는 제법 맞아떨어지는 셈이었다. 아버지의 신경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어서 비오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한평 남짓한 방안을 헤매며 공중공중 뛰기도 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한다.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화들짝 일어나서 주먹으로 무릎을 퍽퍽 두들기는 소리가 마루를 건너 우리 부부가 자는 방까지 넘어온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돌아누우며 비가 또 오지. 거 우산 제거 없죠? 한다. 나도 아내처럼 돌아누우며 뻥을연 하고 뱉는다. 물론 아내는 잠결이라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 부부는 등끼리 장막을 치게 된다. 순간이지만 내 등 너머 그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살찐 몸뚱어리일 뿐이다. 나는 장막이사 두어줄을 건성으로 읽다가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생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왠지 따라 나서야 할 것 같았다. 벌써 한 달 가까이 3일에 한 번 꼴에 외출을 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렀다. 대문 여닫는 소리가 한참 전에 났으니까 그를 따라잡으려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급히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구두를 신기 위해 손가락 3개로 구두 주걱을 만들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내의 의아한 눈초리가 나를 거머쥐었다. 잠깐 가봐야 할 때가 있어. 아내가 어딜 가느냐고 다그쳐 물을 것 같아서 선수를 쳤다. 저희가 어딜 가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비닐우산 있는 대로 보내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2, 3일 내에 비가 올 거라고. 그거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나는 짧게 대꾸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힘껏 당겼다. 쾅 하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아내의 다음 말을 싹둑 잘랐다. 그것을 노리기는 했지만 너무 요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나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고리를 잡아당겨 맞물림새의 거는 기척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골목 어귀를 급히 돌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는 벌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리막길을 뛰면서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찌푸린 채 내려와 있었다. 찌푸린 하늘을 보며 오늘 중에 때때로 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면 본격적인 장마일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일 터였다. 내가 급히 내려가는 산동네의 내리막 끝이 큰 길이고 곧장 버스 정류장이 있다. 나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 서서 줄이어 달리는 대소형 차들이 잠시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달리는 차 틈으로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에 시선을 던져 아버지를 찾았다. 언뜻 대형 버스와 승용차 틈으로 흰 남방 차림의 아버지가 보였다. 반가운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하며 성급하게 길을 건너려고 쭈뼛거렸다. 차들이 일제히 빵빵거리며
비켜서라고 명령했다. 섬뜩하긴 했지만 그런 명령쯤엔 이골이 났다는 자세로 나는 무턱대고 길을 건넜다. 아버지가 목적하는 버스를 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그랬다. 아버지는 지금 막 괴물스런 소리를 지르며 스쳐갔던 버스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탔다. 나는 그 버스 꽁무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뛰었다. 뛰면서 손을 뻗어 스톱! 했을 때 버스는 그 꽁무니를 오므리며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미끄러져 갔다. 나는 꽁무니에 붙은 번호판을 읽었다. 522 서울 3781. 그리고 택시를 찾았다. 빈 택시는 그리 쉽지 않았다. 나는 아무 요량도 없이 마구 손을 들었다. 노란색 택시가 설득하면서 검지손가락으로 곧장 간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손으로 차를 막는 신용을 했다. 차가 섰다. 나는 이내 운전기사 옆자리에 올라탔다. 터널을 지나 미아리 쪽으로 갑니다. 차의 방향이 그러하니 알아서 하라는 듯한 말투였다. 그럼 됐소.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만 갑시다. 저 앞에 가는 522 버스를 타야 하니까. 아, 버스를 앞질러 가시려고요? 그렇다면 다음 정류장은 어렵고 다음 정류장쯤 돼야 합니다. 고맙소, 젊은이. 내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을 때 젊은 기사는 복잡한 틈바구니를 요령껏 피하면서 다른 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 했다. 조심해서 운전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먼저 탄 사람의 특권인 양 날카롭게 참견했다. 아, 그러면요. 젊은 기사는 물론 먼저 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듯이 시원스럽게 대꾸해 주었다. 나는 괜찮은 젊은이라는 생각을 하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미리 준비했다. 북악터널 못 미쳐 목적했던 정류장 앞에서 내가 탄 택시는 잠깐 서주었다. 나는 들고 있던 1,000원을 건네며 눈치 있게 내렸다. 택시는 나를 떨구기가 무섭게 달아났다. 내가 던진 고맙소 하는 인사말은 결국 택시가 뿜어내는 매연 속에서 부서졌다. 그러나 상관할 바는 못 되었다. 다만 522 서울 37 암호 같은 숫자를 입속에 굴려보았다. 끝에 숫자 2개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찾아낼 것 같았다. 나는 한 대 한 대 체크를 했다. 상관없는 버스 3대를 지나보내고 나자 522 3781의 번호판을 단 버스가 내가 서 있는 도로에 바짝 붙어섰다. 그렇지. 522도 9 끝이었고 3781도 지우고 나니 9 끝이었다. 숫자를 기억해야 할 때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 나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 방법은 다시 기억해내기 수월하기도 하지만 또한 재수보기도 된다. 오늘 같으면 모두 9 끝으로 떨어지니까 일이 잘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9 끝짜리 버스의 문이 열리고 몇 사람이 승객이 밖으로 나왔다. 나는 중늙은이답지 않은 날렵한 동작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앉을 만한 빈 좌석은 없었다. 나는 안내양이 지키고 있는 문의 뒤쪽에 서며 위에서 흘러내려와 머리에 부딪히는 링을 잡았다. 그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급히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얻어 타고 암호 같은 숫자를 머릿속에 심으며 서둘렀던 이유가 새삼스러웠다.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기 위하였던 것을 잊을 뻔하였다. 아버지는 아직은 그의 뒷모습을 내게 보이며 운전석 뒤쪽으로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다. 연륜의 옷을 켜켜로 껴입은 그의 뒷모습은 수백의 군중 속에 섞여 있다 해도 눈에 쉽게 들어올 다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링을 잡은 손에 힘을 가하며 창가에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은혜색의 머리카락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갈갈이 흩어지고 있었다. 이미 실처럼 가는 비가 흩뿌렸고 비는 그의 은혜색 머리카락 같았다. 그가 창문을 닫으려다가 고개를 창밖으로 반쯤 내밀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가 길게 올 것인가 세찬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일 터였다. 아버지, 예년보다 2, 3일 빠른 장마를 기상대에서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 집중호우도 예보했고요. 나는 마치 아버지의 기전에 대고 말하듯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루살이 비닐 우산 공장 사장인 내게 비는 언제라도 반가운 것으로 왔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어젯밤만 해도 그녀는 신경통으로 들락거리는 시아버지가 못마땅하면서도 그것이 비가 올 것이라는 징후이기도 해서 일손 모자라 재고가 딸릴 것만을 걱정하며 구시렁거렸다. 그럴 때 나는 순간적이나마 인정머리 없는 여편애라는 생각으로 미움증이 왈칵 솟는다. 시아버지가 신경통으로 들락거리는 것은 짜증나고 비가 올 것이라는 기미는 반가운 게구먼. 멍을년. 거기가 그러한가. 대부분의 경우 나는 아내보다는 아버지 쪽에 역성을 든다. 섭섭해하는 아내의 눈초리가 따가워도 제기랄 각시는 골골마다 있는데 뭘 하며 나를 타당화시키곤 한다. 그것은 어릴 적 갯마을의 할머니들한테 주워들었던 얘기 탓이었다. 갯가에서 굴이나 해조류를 따서 살아가는 의좋은 오누이 얘기였다. 그들은 썰물 때를 맞춰 바다 가운데에 있는 돌섬에 올라가서 굴을 딴다. 바닷물이 밀려들기 전까지 지천으로 열려있는 굴을 따다 보면 어느새 바닷물이 찰랑거린다. 그때 오빠는 여동생을 옆에 끼고 굴바구니는 동생에게 들게 하고 헤엄을 쳐서 돌섬을 빠져나온다. 바닷가에 기어나와 되돌아보면 돌섬은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익사해 버리고 만다. 언제 그곳에 동그마한 돌섬이 있었던가 싶다. 해서 그곳은 그들만이 아닌 보물섬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빠는 결혼을 했고 올케까지 세 사람이 굴을 따러 돌섬에 갔던 날, 그날따라 돌섬 전체가 굴밭인 양 열려있는 굴을 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발목을 덮고 정강이까지 차오른 바닷물을 본 여동생은 오빠 큰일 났어. 잠기겠어. 하고 소리쳤다. 오빠와 올케는 깜짝 놀라서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서둘러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오빠는 선뜻 올케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껴안았다. 그리고 굴바구니를 들게 했다. 고리야,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말하고 오빠는 퍼런 물을 가르고 헤엄을 쳐갔다. 오빠, 나는. 고리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다시 가슴까지 차오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겁에 떨며 울부짖었다. 가슴을 넘고 목까지 잠겨 돌섬과 함께 고리는 흔적조차 없었다. 헤엄쳐 나간 고리의 오빠가 올케를 내려놓고 되돌아서
바닷물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는 고리와 보물섬을 삼키고 꿀먹은 벙어리였다. 다음 날 돌섬 주위를 맴도는 못 보던 바다새 한 마리가 골골골 하며 날았다. 그 새는 고리의 홍백이라고 했다. 그 새는 골골골 울며 오빠를 원망했다. 각시는 골골마다 골골골. 이내 동생 한 번 가면 어디 가서 만나 질고 골골골 골골골. 각시는 골골골마다 골골골. 피부치는 한 번 잃으면 만날 수 없어 골골골 골골골. 어릴 적 그래서 새의 이름을 골골새라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며 눈물 글썽였던 탓이었다. 분명. 바람 섞인 비는 오는 듯 마는 듯 했지만 언제라도 세차게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하늘을 아직도 아버지는 막연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한숨을 길게 토하면서 혼자 소리로 비요 했다. 느닷없이 마치 비를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요 했던 것이다. 주위에 있던 몇 사람이 그런 아버지를 이상한 늙은이라는 듯 흘끔 바라보았다. 비요, 비요. 순간 나는 아찔했다. 비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한 전류를 타고 내 골수까지 자르르 흘러들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억에 질긴 뿌리 한 가닥을 건드렸다. 까마득한 지난 날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용트림하는 것일 터이고 전류를 타고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기억의 뿌리를 파헤치고 있는 것일 게다. 깊이 묻어버렸던 그것의 뿌리. 맨 참나무뿐이여. 천지가 참나무들 뿐이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이는디. 내 이 두 팔로 안아본 게 택도 없더라고. 앞뒤 좌우가 맨 그런 것들 뿐이란 게. 그것들이 모두 이 덕후 것이여. 난리가 끝나고 곳곳마다 복구 사업을 위한 건축 자재가 딸렸으며 뗄감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그와 때를 맞추어 여기저기서 산판이 일기 시작했다.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화산 국유림에도 입찰이 붙었다. 7명의 입찰자가 군침을 삼켰지만 누구보다도 센 입찰 가격으로 봉화산은 아버지 앞으로 떨어졌다. 체벌 허가증을 받아들고 얼큰이 취한 채 들어온 아버지는 그렇게 큰 소리칠만 했다. 그는 산판에 그의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횡재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집을 떠나 전쟁이 핥히고 간 폐허의 토해지에서 판검사를 따겠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가당찮게 큰일을 벌이고 있다는 의중을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시켜 내게 편지로 알려줬다. 장남인 나에게 원정을 청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해버린 그 일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할 말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결단이 시기에 맞춰 잘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원정을 청한 어머니를 젖혀두고 아버지를 부추기는 편이 되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며칠 후의 토요일, 나는 발동선을 타고 분토리 집에 내려왔다. 아버지는 참 잘 왔다고 반가워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 첫 새벽, 사천리 봉화산에 함께 올라가자고 하였다. 횡재한 봉화산을 보여주겠다는 속셈이었다.
산엔 길이 없었다. 산길은 온통 칡덩굴로 엉켜 있었다. 잔솔 아래 산새들이 부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가을날 나락잎을 휘저을 때마다 부드덕거리며 다른 나락잎으로 옮겨앉는 그 흔한 메뚜기 떼처럼 산새들이 그렇게 부드덕거렸다. 우리는 자욱하게 흐르는 푸른 안개를 걷고 길을 열었다. 계곡 군데군데 잔설이 아직 눈에 띄었고 졸참나무나 굴참나무는 지난해의 갈색 잎사귀들을 아직 매달고 쓰적거렸다. 우린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길을 뚫으며 올랐다. 그러나 지나온 곳을 뒤돌아보면 길은 다시 헝클어지고 그 흔적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뒤를 따르면서 나는 무엇인가 홀린 것 같은 기분으로 참나무 숲과 동백나무 터널을 지났다. 이가 봐라. 빨갱이 놈들도 얼씬 못한 곳이여. 산속이 지그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놈들도 말이여. 그런께 요놈들이 잘 클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나 같은 임자를 기다린 것이여. 나만 임자가 아니지. 너도 기고 너가 엄니도 기고 너가 동생도 기여. 그런께 몽땅 우리 것이여. 알겠냐? 인자 봐라. 일만 잘 풀리면 섬 하나를 통째로 사버릴 거구먼. 아버지는 흥분으로 몹시 들떠 있었다. 왠지 나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동백나무가 가지끼리 엉켜서 이상한 형상을 만들고 있는 동백나무 터널을 지날 때까지도 내 가슴은 울렁거렸다. 내 가슴은 울렁거렸다. 하늘이 서서히 열릴 때쯤에서 내가 왜 동백꽃처럼 벌건 열꽃이 피어올랐었는지 짐작되었다. 그것은 산을 오르는 동안 내내 하고 있던 공부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법 공부는 피만 말리는 작업이 될 것이며 어림없다는 일이라는 생각을 울울창창한 숲지대를 지나면서 터득한 셈이었다. 우린 임진난대의 봉화대가 큰 돌무덤으로 동그랗게 자리하고 있는 산의 정상에 섰다. 그리고 돌무덤에 올라서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검푸른 바닷물이었고 우린 그 가운데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막바로 시작할 것이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가 있지. 자신 있으시죠? 저도 내려오겠습니다. 학교는 어쩌고야?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아버지는 순간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이해하겠다는 듯한 눈치였다. 그래도 쓰긴 쓸 것이다. 네가 원해서 그런다면 말이오. 법 공부는 제 힘에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도 없고요. 할 수 없지. 나는 그래도 네 놈에게 조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우리 섬에서는 네 놈이 유학하고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잖냐. 아버지는 어떤 아쉬움으로 말끝을 흐리며 서운해했다. 나는 산을 오르면서 생각했던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했다. 누구 엄니가 알면 뭐 난리가 나겠구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혹을 때려다가 붙여버린 격을 터여서 그 실망은 대단할 것이었다. 할 수 없는 법이요. 다른 쪽에 정신이 쏠려 있을 때. 한숨을 섞어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나에게 걸고 있던 판검사에 대한 꿈을 쉽게 마감해버리는 투였다. 그보다는 또 산판에 거는 기대가 더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봉화산 정상에서 사나이의 야망 같은 것 모두를 우린 산판에 걸었다. 산판은 곧 우리 부자의 야망이었다. 아버지와 난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심중에 흐르는 전류를 합쳐 충전시키며 그것의 한 가닥에 불을 당겼다. 1954년 4월, 전쟁이 핥히고 간 자국이 아직 생생한 때였다. 130정보의 궁규림에서 3년 동안 체벌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손이 쥔 아버지한테 인부로 써달라는 피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피난민들은 기거할 수 있는 움막과 끼니만 떼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했다. 당시로서는 국민들의 생활 자체도 어려운 형편에 각 면마다 몇천 명씩 배당받아 기숙하게 하고 있던 피난민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산판일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었다. 어차피 아버지가 산판일에 손을 댄 것은 피난민이라는 값싼 노인과 후생 사업으로 풀려나온 군용 트럭을 최대한 이용하여 큰 돈을 벌어보자는 속셈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하는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해 봄의 봉화산은 피난민의 집단 이주 지역이 되었다. 임진난 후 깊은 잠에 빠져있던 봉화산이 그 아침부터 성실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었다. 골짜기마다 웅성거리고 북적거렸다. 그 난리 중에도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그 따뜻한 남쪽까지 피난한 10여 명의 식구를 거느린 대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 혈혈단신이었으며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은 피난민은 없었다. 그들은 가족 잃어버림을 안타까워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급급했다. 어디엔가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으려니,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할 뿐 달리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처지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은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계곡 중앙에 진을 쳤다. 우리 두 사내는 분토리의 집을 떠나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곳은 산판본부가 되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각 분야별로 지시를 내렸다. 나무를 베어내는 사람, 건축 자재용으로 톱질하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산의 더 높은 곳에서 숯을 굽는 사람, 군용 트럭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 등등. 우직하고 성실한 200여 명의 인부들을 지시하는 아버지는 보다 의연하고 도도해 보였다. 걷어붙인 아버지의 굵은 팔뚝은 수만을 거느리고 선두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온 산을 쩡쩡 울렸다. 산파는 그해 6월로 접어들면서 건축 자재며 장작이 골짜기마다 쌓였다. 또한 숯가마 속에서는 질 좋은 참숯이 이글거리며 구워져 나왔다. 참숯을 굽는 숯가마터는 철쭉보다 더 붉은 불꽃이 확확 피어났다. 그래서 산은 온통 붉은 꽃으로 덮였다. 또한 숯가마니는 높이 높이 쌓여갔다. 이젠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산 아래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참으로 기발한 것까지 생각해낸 지휘자였다. 숯가마터가 있는 높고 험한 산등성이에서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중터까지 지게로 저어내리자면 하루에 수몇 가마니가 고작일 게 뻔하고 아버지는 공중철을 생각했다. 어느 밤에 그는 자리에서 퉁기듯이 일어나 앉더니 공중철? 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나도 벌떡 일어나 앉으며 공중철요? 하고 반문했다. 구워낸 숯가마니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다음 날로 그것은 급히 만들어졌다. 그것은 여러 줄의 철사를 꼬아서 굵은 철삭을 만들어서
쑥가마골에서부터 산등성이를 타고 연결하고 연결하여 트럭이 올라올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해 놓는다. 그리고 그 철삭을 타고 하루에 수백씩의 쑥가마니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성공이었다. 높은 산의 산판일수록 그 운반 문제가 어려운 것인데 그쯤이고 보면 쑥가마니의 운반짐은 문제도 없었다. 철석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온 숯은 트럭에 실려 선창까지 운반되고 그것은 다시 대기하고 있던 범선에 실려 도해지로 나가면 돈이 되어 돌아왔다. 봉화사는 흥청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올 건자재나 장작이 바다를 건너 도해지로 나가기만 하면 봉화산 피난민들은 한몫 단단히 거머쥐고 산을 떠나 집과 논밭을 마련하여 어디라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대단했고 그 부푼 희망 때문에 모두들 쉼없이 우직하게 열심히 했다. 할아버지, 문을 닫아야겠어요. 비가 많이 들이치는데요. 그동안에 비는 제법 굵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내다보는 열린 차창으로 굵은 빗줄기가 비스듬히 누워 9끝짜리 버스 속으로 침범해 들어왔다. 아버지는 젊은 청년의 문 닫겠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지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였다. 할아버지, 창문을 닫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공손한 말투로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몹시 안타까웠고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한 발 옮겨 놓았다. 불현듯 아버지 그러고 싶어서였다. 그려 닫아야지. 장마비요. 아버지의 그런 반응은 내가 그럴 필요 없음을 깨우쳐 주었다. 아버지는 창문을 닫기 수월하게 몸을 뒤로 비켜주기까지 했다. 청년은 목례하며 문을 닫았다. 닫힌 창문에 부딪힌 빗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손으로 유리창을 쓱쓱 2번 문지르고 얼굴을 바짝 창에 댔다. 2, 3일 후부터 질 것이라던 장마 예보가 틀렸나? 비는 그 속도를 빨리하여 거세게 쏟아졌다. 늙은 아버지의 얼굴 위로인 듯 빗물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치 아버지가 굵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천재지변이었다. 흥청거리기 시작하던 그해 6월 말부터 우기 시작이었다. 비는 처음부터 겁을 주었다. 시작부터 장대 같은 비줄기였다. 첫날 쏟아진 그 장대 같은 비줄기는 우르르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잘 닦아놓았던 길을 폭삭 무너뜨렸다. 언제 그곳에 길을 닦았더냐 싶게 쓸어가 버렸다. 선창에 메어둔 10여 척의 범선은 트럭이 싣고 올 건자재를 기다리다가 발목이 묶인 격이 되어버렸다. 건재를 실어 나르지 못하더라도 운송료는 일당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장마 같은 건 걱정도 안 되었다. 군용 트럭도 마찬가지였다. 일은 하지 않았어도 산판에 발이 묶여 있는 격이었으니 일당은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장마를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내색 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비만 그치면 길은 다시 닦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럭은 바삐 굴러다니며 쌓인 제목을 실어 나를 것이었다. 문제는 비였다. 봉화산 산판은 비 때문에 공쳤고 인부들은 휴식하는 처지였다. 지천으로 깔린 땔감으로 구두를 데워서 허리를 누이고 아낙네들은 숯불을 벌겋게 일구어 더덕잔치를 벌였다.
봉화산의 더덕 맛은 유별났다. 참기름과 양념에 푹 재웠다가 숯불에 슬쩍 구우면 더덕 뿌리가 어찌나 연한지 씁쓸해한 맛과 함께 입안에서 녹는 듯 했다. 퍼붓는 빛 속에서 움막에 모여들 앉아 더덕구이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피난민들은 비 때문에 쉴 수 있음을 즐거워하며 두고 온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성 싶었다. 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휴식했다. 처음엔 봉화산의 모두가 그저 휴식이겠거니 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휴식 중에서였다. 그녀는 피난민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더덕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진 골짜기에서였다. 가끔씩 얼굴을 붉히며 마주쳤던 그녀는 직덩굴을 헤치며 더덕을 캐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나를 보며 풀린 마냥 풋풋하게 웃었다. 그 풋풋한 웃음은 나를 유혹하는 거였다. 나는 생각도 없이 소녀를 끌어안아 버렸다. 놀란 듯 숨을 몰아쉬는 소녀의 입에서 더덕 냄새가 났다. 소녀는 날더덕을 씻고 있었다. 소녀는 발을 떨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내가 소녀의 입술을 겁없이 덮쳤을 때 정말 소녀는 주르륵 눈물을 보이며 내 가슴을 빠져 달아났다. 사실은 그것이 빗물이었겠지만 여자를 생각할 때면 을에 소녀의 눈물과 더덕 씹었던 씁쓸해한 입술이 상기되곤 하는 터였다. 5일째 퍼붓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다. 언제 비가 왔었느냐 싶게 묽은 웅덩이도 볼 수 없었다. 계곡 줄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만 초아의 더위를 씻어주어 시원할 뿐이었다. 산파는 다시 요동하기 시작했다. 우선 폭우와 함께 흘러가 버린 길을 닦아야 했고 그쪽으로 많은 인부가 투입되어 산을 깎고 밀어냈다. 벌건 항토길이 드러났다. 내일이면 크릉크르릉 하며 드러난 황토길을 지디기며 수십 대의 트럭이 올라올 것이다. 쌓인 목재를 선창에 대기 중인 배에 싣기만 하면 된다. 범선은 그의 멋진 돛을 바람에 맡기고 유유히 도해지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돛을 높이 올린 범선 수십 척이 바다에 떠서 종이배처럼 흐르던 것을 나는 봉화대에 올라서서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였다. 아버지는 목재와 숯가마니를 싣고 떠나는 범선을 보며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뿐이었다. 이제부터 쉬지 않고 띄울 참이었는데 장마를 만난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크르릉크릉하고 낡은 군용 트럭이 올라오는 소리인 줄 알고 반가워 벌떡 일어났는데 그것은 엄청난 천둥 소리였다. 천지를 흔드는 우레와 번개는 소나무 가지를 우지끈 찢어버리고 세찬 폭우를 다시 몰아왔다. 며칠 동안 전 인부가 동원되어 밀고 깎았던 황토길은 붉은 핏물을 토하며 기세 좋게 무너져 내렸다. 언제 그곳에 길을 만들었던가 싶었다. 실로 무서운 폭우였다. 닿기가 무섭게 유실되어 버리곤 하길 수차례 비만 그쳤다 하면 길 만드는 일이 전부였지만 길은 또다시 흔적도 없이 흘러내리곤 했다. 언제 또 쓸어버릴지 모를 길을 만드는 일에 인부들은 지쳤고 미친 사람처럼 빗속에서라도 길을 닦으라고 지시하는 아버지의 꼴은 비참할 정도였다. 이제 아버지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노임 책임까지 받으면서부터였다.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그것은 더했다. 인부들의 노임이 되어주어야 할 건재며 숫가마니는 빗속에 그대로 뒹굴고 그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이 나버린 후였다. 무작정 비 그치기만을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노임을 지불해라 하는 인부들의 닥달은 타당했다. 전답이 헐값에 팔려나갈 차례였다. 아버지가 빗속을 뚫고 분토리에 내려가면 어머니 몰래 전답이 팔려나갔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찢어서 노임을 지불했다. 그러나 며칠뿐이었다. 그 일을 담당했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산판을 포기하는 것이 몇 대기의 땅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설득하려 덤비었다. 했어도 이미 눈알이 뒤집힌 듯 어떤 말도 드리려 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산 밑의 전답이 모두 팔려나간 것을 알고 산 밑의 전답이 모두 팔려나간 것을 알고 실신한 채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놈이 험한 산길을 기어 올라왔을 때에서야 아버지는 그 당당하던 어깨죽지를 축 늘어뜨렸다. 내려가야 쓰겄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절망의 하늘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밑둥치가 썩어버린 참나무 같았다. 우린 골짜기마다 쌓인 건재며 화목이며 쑥가마니를 팽개치고 비틀거리며 하산했다. 마치 하룻밤 큰 판에 뛰어든 노름꾼이 그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바싹 말라버린 빈 껍데기뿐인 몸을 이끌고 새벽 이슬을 맞는 사내처럼 하고 헛웃음을 웃으며 하산한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내 전답, 여보, 내 전답 하는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이었다. 하늘이 아직 무섭게 울었다. 끄이끄이 우는 아버지를 그때 처음 보았다. 고향에서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친 아기 주먹만한 탱자가 주렁주렁 열려 가을을 기다리던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떠나지 않겠다고 문설주 붙들고 몸부림쳤던 우리 집이 팔려나가고 피난민들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보집 몇 개를 덩그러니 짊어지고 고향을 떴다. 우리가 떠나던 초가을까지도 비는 그의 잔인한 꼬리를 흔들어댔다. 파사는 순간이었다. 수십 년을 걸려 일군 모든 것들이 그의 봄부터 가을까지 낱낱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의 꿈은 정말 꿈으로 사라져 버렸다. 성실히 최선을 다한 어떤 일을지라도 갑작스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인지 우리 가족은 하병든 어머니를 부축하고 거슬러 서울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홍제천 뚝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지었다. 그 판잣집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맞았다. 어머니는 젖먹이 힘까지 끄집어내는 듯한 안간힘으로 봉화 산판 하며 마지막 숨을 놓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의 시신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다. 그 지독한 빛 속에서도 주렁주렁 열려있던 탱자나무 울타리 집이 팔려 나갈 때에 울었어야 했지만 그 집을 다시 찾아 어머니께 드려야겠다는 각오로 입술을 씹으며 울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삼 분하고 억울하여서 나는 울었다. 고향 산천에 모셔야 했을 어머니를 집에서 건너다 보면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적인 거리에 화장터에서 화장해 버리고 난 후 아버지는 멍멍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또
비가 오지? 아버지의 혼자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후드득 빗줄기가 목덜미를 때렸다. 먼저들 가거라. 들렀다 갈 데가 있은께. 그렇게 말하고 화장터를 쏜살같이 내려간 아버지는 저녁 무렵에서야 다발의 대나무 뭉치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내가 웬 대나무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비로 망했은께 비덕에 풀칠이라도 하며 연명해야지. 그날부터 우린 종이 우산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방 한기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대나무를 쪼개고 나는 기름 먹인 종이를 마름질하고 동생들은 그것을 대나무살에 붙이는 작업이었다. 그 종이 우산은 이제 보다 손쉬운 비닐 우산이 되었고 이제는 하루살이 우산 공장의 회장님과 사장님이어서 우린 곧잘 하늘을 쳐다보고 때 아닌 소나기라도 쏟아지길 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누라가 좋아하겠군.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엉뚱하게도 집에 있는 마누라를 떠올렸을 때 버스는 막 중랑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까지 한 점으로 앉아있던 아버지가 일어서며 출구 쪽으로 걸어놓았다. 나는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얼른 출구의 반대쪽 손잡이를 잡고 옮겨 등을 돌렸다. 중랑교를 지난 첫 번째 정류장에 버스가 서자 아버지가 맨 먼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로 몇 사람이 더 내리길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내렸다. 아버지는 오던 길을 되짚어 저만큼 걸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천천히 따랐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비닐 우산이라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처마 밑에 잠시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가 먼 곳은 아니려니 싶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비를 맞으며 뒤를 따랐다. 다행히도 버스 속에서와 같은 거센 빗줄기는 아니었다. 나는 문득 까마득히 멀게 지나간 날에 무엇인가에 걸음을 늦추고 코를 벌렁거려 봤다. 빗속에 묻어온 그 무엇인가는 톱밥 냄새였다. 소나무를 톱질할 때 나는 솔냄새. 그것은 그날 이후 처음 맡아보는 것인 듯도 했다. 이미 본드나 비닐류에 화학성 냄새에 길들여진 내겐 새삼스러운 것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서 그것을 음미해 볼 가치가 있었다. 나는 거듭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는 새에 앞서가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음을 알았다. 아버지는 근처 어느 집으로 들어갔거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가 있음직한 곳을 찾았다. 그때 길 저쪽으로 문이 나 있는 목공소가 눈에 들어왔다. 톱밥 냄새를 보냈던 곳이 그곳이었고 또한 아버지가 그곳으로 들어갔으려니 하는 예감이 스쳤다. 예감은 적중했다. 목공소의 유리문이 방금 열렸다 닫힌 흔적으로 조금 열려 있음을 보았다. 나는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살폈다. 만들다만 문짝이며 안증뱅이 책상이 있었고 대패며 토비며의 연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인기척이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한참을 더 기웃거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잔등을 적셨어도 나는 그냥 서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있었을까? 내 또래의 사내가 안쪽에서 나오더니 연장들을 치우는 거였다. 팔봉이, 김팔봉. 그는 틀림없는 김팔봉이었다. 느지막이 봉화산의 산판에 찾아 들어왔던 팔봉이었다. 그는 그때
젊은이답지 않은 후줄근한 몰골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인부로 써주십사 했었다. 북으로 채 넘어가지 못한 인민군이었다. 낙후병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북으로 넘어가기 싫어서 봉화산 깊숙이 들어와 도굴 속에 숨어 있었노라 했었다. 아버지는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가 인민군이긴 했었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였고 자신의 뜻이 아닌 채 인민군에 합세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음을 참작 가능성 싶었다. 그리고 그가 인민군이었음을 모든 인부들에게 숨기고 부모 잃은 피난민 떨거지로 행세할 수 있게끔 배려했었다. 그가 나보다는 3살쯤 더 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짧은 동안이었지만 나는 그와 쉽게 가까워졌다. 그의 심성은 고왔고 행동은 용감했다. 어느 날 풀숲에 앉아 인부들 노임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내 발 아래 흑갈색 반전무늬 살무사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단으로 묶은 장작을 쥐고 그 앞을 지나던 팔봉이는 장작을 진 채 오른발로 그 살무사의 삼각머리를 밟아 지디겼다. 나는 살무사에 놀란 것보다 팔봉이의 그 잔인한 용감성에 더 놀랐었다. 그가 그 용감했던 팔봉이가 목궁소 안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고 유리문 가까이 다가서며 노려보았다. 나는 그가 나를 알아볼 수 있나 없나 내기하듯 잠자코 그의 거동을 주시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로 내다보던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열고 입을 벌린 채 두 손을 휘저으며 나를 잡겠다는 투였다. 그는 유리문 여는 법을 잠깐 잊어버린 사내였다. 유리문 열기는 내가 해야 했다. 나는 그 유리문을 드르륵 열어주고 그의 손이 나를 덥석 잡도록 도와주었다. 이게 누구야? 그는 담배 찐 냄새 나는 입내를 확 풍기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팔봉이 형, 안 그래도 노인정한테 자넨 왜 한 번도 안 데리고 오냐고 했다. 몰랐어. 아버님은 전혀 내색을 아니셨구만. 아이고, 무심한 어르신. 집사람도 나도 자네 안부를 얼마나 많이 물어왔는디. 참, 이보, 나와보라오. 팔봉이 형은 도마질 소리가 두두둑 나는 안쪽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나는 팔봉이 형이 아내를 부르는 것임을 짐작하고 안쪽으로 호기심 어린 눈을 보냈다. 니기 왔어요? 길에 님자가 들먹거렸던 그 도련님이 왔디. 말하는 팔봉이 형의 등 뒤로 허름한 통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중늙은이가 다 된 여자가 나왔다. 나는 단박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더덕을 씻고 있는지 물씬 더덕 냄새를 풍기며 팔봉이 형의 등 뒤에, 아니 내 앞에 서 있었다. 놀란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자네도 알디? 그 산판할 때. 그럼요. 알고 말고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향해 내가 무엇라고 인사말 하려고 했을 때였다. 네, 얼른 술상 봐오지요. 그녀가 먼저 선수치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내 도마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자네 아버지만 오시면 더덕구이를 한다고 저 요란이디. 그러니까 그녀는 더덕을 도마 위에 두들기고 있는 거였는데 팔봉이 형은 그 요란스런 소리를 변명할 양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내가 목공소 안쪽으로 기웃거리며 물었을 때 팔봉이 형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목공소의 천장을 가리켰다. 나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한쪽 귀퉁이에 붙은 엉성한 나무 층계 아래에 낯익은 아버지의 구두와 여자의 흰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기 왜 산에서 자네와 아버지한테 밥해주던 피남이 모녀 있었디? 자네 아버지가 그 여자와 좋아 지내던 사이였음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셈이었디 하나? 그랬었다. 아버지는 산판 도중 그녀한테 푹 빠져 있었다. 나는 산 아래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몹시 못마땅했었지만 왠지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서 그냥 모르는 채 했었다. 또한 빗속에서 입술을 훔쳐버렸던 그녀의 딸과 더 이상의 진전을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아버지 때문이었다. 나는 못내 안타까웠더라도 소녀를 포기해야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녀가 목공소 안에 있고 우리 부자가 있으며 그 용감했던 팔봉이 형이 있는 거였다. 늙음하게 잘된 일이디. 팔봉이 형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찌르르 저려옴을 느꼈다. 산판 후,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잃고 난 후 아버지가 얻은 것이라면 지금 다락방에 있는 그녀뿐인 성 싶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아버지의 흔적일 터였다. 그의 흔적은 거센 폭우 속에서도 한 점으로 남아있었던 셈이었다. 우리 장모님이 요즘하게 많이 편찮으시디. 그래도 머리 곱게 빗고 옷 매무시 여미며 아버님을 기다리시는 눈치더구만. 팔봉이 형은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창밖에 다시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그때 봉화산의 폭우 속에서 쩌렁쩌렁 울렸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행여 듣기 위해 목공소 위에 붙은 다락방 쪽으로 귀를 세웠다. 비어, 장마 비어.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 장모님한테 지금 비가 온다고 알려주고 있디. 그렇게 말하면서 팔봉이 형은 히히 하고 웃었다. 나도 조금 따라 웃었다. 도마질 소리 그치고 도덕 굽는 냄새는 시장길을 불렀다. 아직 비는 계속이었다.